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증을 안고 오늘 이 정보 탐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자료는 유튜브 채널 베리타시움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상이죠.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지금 이 오디오를 들으시려고 스마트폰을 켜셨거나 아니면 와이파이에 연결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오늘 다룰 이 놀라운 기술의 혜택을 실시간으로 누리고 계신 겁니다. 네, 바로 이 순간에도 폰 안에서 엄청나게 작동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일상적이고 편리한 기술이 사실은 그 냉전 시대의 끔찍한 핵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 연구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와이파이와 핵무기라니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인데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진짜 호기심을 자극하거든요. 일상의 기술과 파괴적인 무기, 정말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사례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핵심 주제는 바로 고속 풀이의 변환, 영어로는 Fast Fourier Transform, 줄여서 FFT라고 불리는 수학적 알고리즘입니다. FFT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알고리즘 하나가 어떻게 20세기에 치열했던 냉전의 역사,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그리고 순수 수학을 하나의 굵직한 선으로 묶어내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이랑 정치가 엮인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나아가서 이 지식이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왜 그토록 필수적인 토대가 되었는지 그 입체적인 맥락을 오늘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사의 시계를 제2차 세계대전 직후로 한번 훅 돌려보고 싶네요. 당시 상황을 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이 기존 재래식 무기와는 아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잖아요. 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핵무기를 개발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초창기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1946년 무렵 상황을 보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제조 기술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독보적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당시의 미국이 상당히 이례적인 제안을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바루크 계획이었죠. 바루크 계획이요? 네.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이를 검증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미국이 가진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관련 기술도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국제기구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꽤 원대한 구상이었어요. 오, 핵무기를 독점한 국가가 스스로 무기를 포기하겠다고 나선 거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련이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했군요. 이유가 뭐였죠? 당시의 역사적 사실관계만을 객관적으로 짚어보자면요. 소련의 시각에서는 이 바루크 계획이 미국의 핵 지배력을 영구적으로 굳히기 위한 교묘한 외교적 술수로 비쳤습니다. 자신들을 통대하려고 한다고 본 거네요? 맞습니다. 새롭게 설립될 국제기구 역시 결국 다수결에 의해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것이라고 의심했거든요. 이런 상호간의 뿌리 깊은 불신 탓에 타협안이 무산되면서 결국 인류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글로벌 핵무기 경쟁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참, 그렇게 무기 경쟁이 완전히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군요. 이게 단순히 원자폭탄을 막 많이 만드는 걸 넘어서 파괴력 자체도 상상을 초월하게 진화했잖아요. 그 1950년대에 있었던 유명한 수소폭탄 테스트가 대표적일 텐데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1954년이죠. 미국이 남태평양의 비키니 환초에서 진행한 암호명 새우라는 열핵폭탄, 즉 수소폭탄 테스트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새우요. 이름은 참 귀여운데 이름과는 다르게 이 테스트는 엄청난 과학적 오판이 부른 대재앙이었습니다. 당초 과학자들은 이 폭탄이 리튬 중수소화물을 연료로 사용해서 약 600만 톤의 TN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600만 톤도 엄청난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들은 리튬-7이라는 동위원소가 일으킬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을 미처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폭발력은 예상치의 무려 2.5배인 1,500만 톤에 달했습니다. 와, 1,500만 톤이요? 네, 초기 원자폭탄보다 수천 배나 강해진 파괴력이 터져버린 거죠. 세상에, 폭발이 예상보다 2.5배나 커졌으니 당연히 끔찍한 부작용이 뒤따랐겠네요.
당시에 그 방사성 낙진이 계획된 안전구역을 아득히 넘어서 쏟아져 내리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폭을 당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었죠. 특히 근처를 항해 중이던 일본 어선이죠. 제5 후쿠리마루의 선원들이 그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방사성 죽음의 죄를 고스란히 맞게 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고요.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 사건은 대중들에게 핵무기의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분노를 심어주었습니다.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 무기를 넘어서 이 지구상의 생명체 전체를 절멸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전 세계에 팽배해졌죠. 여기서 정말 놀랍고도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시위 현장이나 티셔츠 디자인에서 많이 보는 평화의 상징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안에 선이 세 갈래로 그어진 그 평화 마크가 바로 이 시기에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로고 기원이 거기서 온 거였군요. 네네. 핵 군축을 뜻하는 영어 단어 뉴클리어 디스알머먼트의 앞글자인 N과 D를 나타내는 해군 수기 신호를 겹쳐서 만든 디자인이었어요. 이런 대중들의 강력한 분노와 평화에 대한 열망이 당연히 정치권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겠죠. 그럼요. 대중의 거센 압박은 결국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1958년 제네바에서 세계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핵무기 실험 중단에 관한 회의를 열었어요. 오, 드디어 멈추려는 시도를 했네요. 네, 이 회의는 상당히 진지하게 진행되었고 실제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 소련, 영국 등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핵실험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1959년은 냉전의 그 긴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의 핵폭발도 일어나지 않은 유일무이한 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59년 한 해 동안은 그래도 지구가 평화로웠다는 게 참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하네요. 그런데 이 회의가 결국 전면적인 핵실험 금지로 이어지지는 못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발목을 잡았던 건가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검증의 딜레마였습니다. 검증이요? 네, 대기권이나 우주 혹은 수중에서 핵실험을 하면 방사성 동위원소나 수중 음파를 통해서 멀리서도 꽤 쉽게 감지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하 깊은 곳에서 몰래 터트리면 얘기가 다릅니다. 아, 땅속으로 숨어버리면. 맞아요. 방사능도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아서 멀리서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몰래 지하에서 실험을 하면서 기술적 우위를 점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양측 모두에게 있었죠. 아니 그렇다면 의심스러운 지역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되지 않나요? 현장 실사단을 쫙 파견하는 식으로요? 미국은 정확히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죠. 이번에도 거부했군요. 네, 소련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장 실사단이 자국 영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군사 기밀을 빼내는 사실상 스파이 행위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아, 서로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상호 불신과 당시 검증 기술의 한계에 부딪혀서 1963년에 체결된 조약은 지하 핵실험을 쏙 빼놓은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자, 그럼 여기서 과학자들이 포기했을까요? 지하에서 몰래 터트리는 핵폭탄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전 세계에 지진계를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주 기발한 접근이었죠. 땅의 진동을 측정해서 잡아내겠다는 거였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에 봉착합니다. 지진계에 기록된 진동이 칠레에서 발생한 자연 지진인지 아니면 시베리아 땅속에서 터트린 핵폭탄인지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매일 전 세계에서는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300건 넘게 발생하잖아요. 게다가 폭발력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깊은 곳에서 터졌는지까지 그 진동만으로 다 알아내야 했을 텐데요. 네, 그 모든 복잡한 정보가 지진계가 그려내는 꼬불꼬불한 신호파동 안에 숨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해독이 절대 불가능했죠. 그냥 낙서 같아 보였겠네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복잡하게 엉킨 신호를 아주 단순한 기본 파동인 사인파들의 조합으로 분해해서 어떤 주파수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흔히들 이걸 과일 스무디에 비유하곤 하죠. 스무디요. 네, 여러 과일이 잔뜩 섞인 스무디를 딱 한 모금 마시고서 그 안에 딸기가 30%, 바나나가 50%, 사과가 20% 들어있다고 완벽하게 역추적해서 분리해내는 수학적 과정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풀이의 변환의 핵심입니다. 스무디 비유를 빌려오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확 와닿네요.
한 모금 마시고 레시피를 다 알아맞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풀이에 변한 마법을 실제로 현실에서 부리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수학적 장벽에 부딪혔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현실의 지진계 데이터는 수학 이론에 나오는 것처럼 매끄럽게 연속적인 파동이 아닙니다. 1초에 몇 번씩 뚝뚝 끊어서 측정한 개별 샘플들의 모음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산풀이의 변환, 즉 DFT라는 방식을 써야 했습니다. 네네. 여기서 최악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 방식의 계산량이 데이터 개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곱이요? 네, 데이터가 10개면 100번 계산하면 되지만 데이터가 100만 개면 100만 곱하기 100만, 즉 1조 번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눈덩이처럼 확 불어나는 거죠. 1960년대 당시의 조악한 컴퓨터 속도로 1조 번을 계산하려면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100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3년이요? 네, 3년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매일 300건씩 쏟아지는데 단 한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3년이 걸린다면 이건 뭐 실시간 감시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이었네요. 완전히 불가능했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누군가는 타개해야 했을 텐데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역사를 바꾼 이 돌파구가 아주 뜻밖의 장소, 심지어 누군가의 낙서에서 탄생하게 되거든요. 1963년에 있었던 일이죠. 네, 맞습니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주재한 과학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핵 방공호 등 아주 중대한 안보 현안을 다루는 무거운 자리였죠. 엄청 긴장되는 회의였겠네요.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했던 물리학자 리처드 가위는 옆자리에 앉은 천재 수학자 존 튜키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튜키가 회의 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종이에 계속해서 무언가 복잡한 수식을 끄적거리고 있었거든요. 딴짓을 한 거네요. 그렇죠. 회의가 끝난 후 가윈이 그 낙서의 정체를 물어보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튜키가 회의 내내 끄적거렸던 그 낙서가 도대체 뭐였길래 물리학자가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낙서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산풀이의 변환에 그 끔찍한 계산량을 기적적으로 줄여주는 혁명적인 수학적 아이디어였습니다. 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연산량을 n의 제곱에서 n 로그 n으로 극적으로 낮춰버린 겁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우아합니다. 사인판은 본질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대칭적인 형태를 띱니다. 네, 파도처럼요. 튜키는 이 반복되는 대칭성을 활용하면 굳이 똑같은 계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간파했죠. 수많은 데이터를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로 계속해서 반씩 나누어 계산하면 불필요한 연산을 절반씩 쳐낼 수 있었습니다. 아, 겹치는 건 안 해도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00만 개의 데이터, 즉 1조 번의 연산이 단 2천만 번 수준으로 확 줄어듭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3년이 걸릴 뻔했던 계산이 단 35분으로 줄어든 셈이죠. 3년이 35분으로 줄어들었다고요. 정말 소름 돋는 도약이네요. 가위는 당장 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해야겠다고 마음먹고 IBM의 연구원이었던 제임스 쿨리를 찾아가 프로그래밍을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윈이 쿨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거짓말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가위는 쿨리에게 소련의 지하 핵실험을 탐지하기 위해서라는 진짜 목적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완벽한 국가 극비사항이었으니까요. 아, 보안 때문이었군요. 네, 대신 헬륨-3 결정의 스핀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감쪽같이 속여서 코딩을 맡겼습니다. 세상을 바꿀 엄청난 코드가 하마터면 순수 물리학 연구인 것처럼 둔갑할 뻔했던 아주 유쾌한 비하인드 스토리죠. 그야말로 무슨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그렇게 해서 1965년에 쿨리와 튜키의 이름이 나란히 들어간 역사적인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 고속풀이의 변환, 즉 FFT 알고리즘이 마침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훌륭한 알고리즘이 핵무기 경쟁을 막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면서요. 네, 역사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뼈아프게 어긋나 버렸습니다. FFT가 논문으로 발표되어 막 실용화될 무렵인 1965년에는 이미 소련과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심지어 중국까지 핵보유국 대열에 합류한 상태였거든요. 이미 다 만들었군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은 핵무기 개발 자체를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실험 장소를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지하로 숨어들게 만든 부작용만 낳고 말았죠. 정말 비극적인 결과네요.
그 이후의 통계를 보면 진짜 참담할 정도입니다. 지하로 숨어든 각국은 다른 나라에 뒤처지면 끝장이라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미친 듯이 핵실험을 계속했잖아요. 멈추지 않았죠. 1963년 이후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진 지하 핵실험이 무려 1,500회에 달합니다. 30년 동안 매주 한 번씩 꼬박꼬박 땅속에서 핵폭탄이 터진 셈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그 결과 1980년대 중반에는 무려 7만 개의 핵탄두가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었고요. 미국과 소련 양측이 이 무기들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쏟아부은 돈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각각 1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았습니다. 만약 이 획기적인 FFT 알고리즘이 조금만 더 일찍, 그러니까 1950년대 후반에라도 알려졌다면 어땠을까요? 과학자들이 지하 핵실험을 멀리서도 완벽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다면 1958년 제네바 회의에서 상호 불신을 거두고 전면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그랬다면 그 막대한 자원의 낭비와 인류 전체가 겪어야 했던 멸망의 공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겠죠. 그 대목에서 오늘 이야기의 타임라인을 통째로 뒤흔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진짜 반전이 등장합니다. 네, 사실 이 FFT 알고리즘은 1965년에 존 튜키가 처음 발견한 게 아니었잖아요. 푸리에 변환의 창시자인 조제프 푸리에가 자신의 이론을 발표하기도 전인 무려 1805년에 이미 이 공식을 완벽하게 유도해낸 천재가 따로 있었다면서요.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점은 바로 천재들의 독특한 기벽이 만들어낸 역사의 나비 효과입니다. 수학의 왕이라 불리는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가우스요? 이 n 로그 n 알고리즘을 이미 완벽하게 완성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가우스는 이 엄청난 발견을 단 한 번도 학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엄청난 발견을 대체 왜 발표하지 않은 거죠? 가우스는 완벽주의 성향이 극도로 강해서 자신이 보기에 사소한 중간 계산 과정이나 실용적인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굳이 논문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게 사소하다고요? 가우스 기준에선 그랬던 거죠. 그저 자신의 개인 노트에, 그것도 19세기 방식의 라틴어로, 심지어 당시 표준도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수학적 표기법을 사용해서 마치 암호처럼 끄적여 두었을 뿐이었죠. 이 노트는 그가 죽고 난 뒤에 훨씬 지나서야 전집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와, 150년이나 앞서서 이 공식을 완벽히 풀어놓고도 라틴어로 노트 구석에 끄적여놓고 그냥 서랍에 박아둔 거네요. 네,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가우스가 귀찮아하지 않고 이걸 제대로 된 논문으로 발표했다면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냉전 시대 과학자들이 그 3년이나 걸릴 계산 때문에 절망할 일도 없었을 테고 지진계 데이터 분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술 발전이 완전히 달랐겠죠. 그럼 미국과 소련은 안심하고 전면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사인했을지도 모르죠? 천재 수학자의 그 서랍 속 먼지 쌓인 노트가 냉전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다는 상상을 하니까 이건 아쉬움을 넘어서 정말 탄식이 나옵니다. 가우스의 침묵은 뼈아팠지만 그래도 1965년 쿨리와 투키의 논문 발표 이후 FFT 알고리즘의 응용 분야는 그야말로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지진파 분석을 넘어서 인류의 기술 문명 자체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마법의 열쇠가 되었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복잡한 핵무기와 지진계 이야기는 이제 잠시 접어두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으로 시선으로 옮겨보겠습니다. 19세기 수학자의 노트와 냉전시대 과학자들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이 알고리즘이 오늘날 우리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으신다면 네. 대답은 바로 여러분의 모든 디지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산소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고화질 사진이나 유튜브 영상들, 이거 사실 원본 데이터 용량은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원본 그대로 전송하려면 전 세계 통신망이 단숨에 마비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아주 작은 용량으로 압축해서 순식간에 전송하죠. 바로 이때 FFT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진 보낼 때도요? 네, 이미지의 가로 세로 픽셀 데이터를 주파수 파동으로 변환한 다음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자잘한 고주파 정보, 즉 디테일한 굴곡의 99%를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99%를 버려요? 네. 하지만 남은 1%의 핵심 뼈대 데이터만 가지고 다시 역으로 변환해서 복원하면 인간의 눈에는 원본과 거의 똑같은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데이터의 99%를 날려버려도 멀쩡한 이미지가 나온다니 다시 들어도 정말 마법 같네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JPEG 이미지 압축 방식인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미지 압축뿐만이 아닙니다. 복잡한 미세방 정식을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레이더, 잠수함의 소나 기술, 의료용 MRI 영상 처리, 그리고 우리가 매일 공기처럼 사용하는 5G 통신망과 와이파이 기술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신호가 처리되는 거의 모든 곳에 이 FFT가 핏줄처럼 뻗어 있습니다.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네요. 저명한 수학자 질버트 스트랭이 FFT를 가리켜 우리 생애 가장 중요한 수치 알고리즘이라고 극찬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한 개인의 지적 노동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튀키의 낙서 하나가 1조 번의 연산을 35분으로 줄였고 그게 오늘날 전 세계의 통신망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식인의 작은 통찰 하나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 정도라면 우리 모두가 일생 동안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출처 영상에서도 이런 맥락을 짚으면서 8만 시간이라는 비영리 프로젝트의 철학을 소개하고 있죠. 네, 8만 시간 프로젝트죠. 보통의 사람이 평생 주 40시간씩 1년에 50주, 총 40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커리어에 쏟는 총 시간이 대략 8만 시간입니다. 8만 시간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단순한 개인의 적성이나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이 귀중한 8만 시간을 인류의 크고 작은 난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남기는데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어떤 문제에 던져 넣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한 이 길고 흥미로운 여정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105년 소행성의 궤도를 추적하던 가우스의 노트에서 탄생했지만 150년 동안 서랍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공식. 네, 기나긴 잠이었죠. 이것이 냉전 시대에 지구를 파괴하려던 보이지 않는 지하 핵실험을 감시하기 위해 과학자들의 절박함 속에서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비록 핵무기 경쟁을 그 시점에 완벽하게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이 지식은 결국 통신망을 타고 넘어와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 이미지 압축 기술과 와이파이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위대한 승리죠. 저는 이 긴 서사시를 보면서 지식이라는 것이 결코 고립된 천재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우스처럼 서랍 속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튀키와 쿨리처럼 적절한 시기에 세상과 공유되고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쥐어질 때 비로소 세상을 구원하고 진보시키는 거대한 힘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우스의 안타까운 사례에서 보듯 아무리 위대한 진리라도 세상과 소통되지 않고 묻혀 있다면 그 의미는 퇴색되고 맙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지식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 판별해내는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나의 지식을 타인의 관점과 연결하여 확장해 나가는 능력이 현대인에게 그 무엇보다 필수적인 생존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150년간 잠들어 있던 가우스의 먼지 쌓인 노트가 냉전 시대의 역사를 바꿀 뻔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거대한 난제들, 예를 들면 기후변화를 단숨에 늦출 결정적 기술이나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누군가의 책상 서랍 속 혹은 인터넷 구석에 잊혀진 논문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지는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어딘가에 분명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친 어떤 작은 발견이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어쩌면 100년 뒤 인류를 구할 마법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흥미로운 통찰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8만 시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멋지게 피워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의미 있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에 대한 여러분의 그 뜨거운 호기심과 여정을 항상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번 탐험에서 더 놀랍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